아, 지문을 내가 왜 보자고 했냐면 아까 원래 내가 보려고 했던 친구는 개화와 관련된 지문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지문이라고 보여져요. 쌤도 처음 이런 관점들은 봤는데 가와 관련된 관점은 내가 되게 자주 봤었던 것 같은데 나에서 얘기하는 관점은 사실상 좀 특이해.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한번 보면 사실 다 이해가 되는 거라 역사적 나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어쨌든 이런 걸 한번 설명할 필요는 있어서 보자고 했던 것 같고 사실은 10번에서 13번에 나와 있는 요 노이즈 예측기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어렵고 요새는 과학 지문이 무조건 하나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과학기술 지문들이 생각보다 어려워. 맞지? 지문의 내용이 어려운데 늘 그래왔다시피 과학기술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는 쉬워요. 다만 추론 문제 한 문제가 나올 건데 그게 2점짜리가 될지 3점짜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2점이든 3점이든 과학기술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는 추론 문제는 무조건 어려워. 근데 걔는 항상 뭐지 그 뭐지 틀리는 율 한국어 지금 미쳤나봐. 고장났나봐. 오답률이 엄청 높아. 알겠지? 한 문제만 그랬다. 나머지는 다 괜찮아. 나머지는 진짜 그냥 이해만 하면 푸는 게 너무 쉬운데 그렇고 이걸 왜 보자 그랬냐면 리프킨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잠재의식과 관련되거나 가상현실과 관련해가지고 글을 되게 많이 썼고요. 특히나 미래 예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되게 글을 많이 쓰신 분이라서 우리 수능 소재에 되게 많이 나왔어. 그렇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보자고 한 거니까 보자. 자,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면 봐봐. 이게 내가 너네한테도 되게 여러 번 얘기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 쌤 항상 너네한테 뭐라 그러냐면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뭐 필기를 하면 그냥 그 배경지식과 관련된 거야. 이 얘기는 아니야. 페르소나가 뭐냐면 원래는 가면이야. 가면 쓴 나야.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 사회나 혹은 동양 사회에서는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어. 동양 사회에서는 그 본질 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쓰여진 채로 행동하고 과장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있었는데 잘 생각해봐봐. 조선이야말로 한국이야말로 혹은 동양 사회야말로 페르소나의 사회였어. 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 부모님한테 대하는 태도와 내 친구들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돼. 우리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나? 같은 위계에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다르게 돼. 맞지? 뭔 말인지 알겠지? 심지어는 부모님 중에서도 엄마와 아빠와 관련된 애척관계가 다르고 내가 행동하는 게 달라. 그게 페르소나야.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모의 역할은 다르다고 가르쳐. 부모 역할 같은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여행 가서 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빠들이 아기를 짊어져. 짊어진다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어. 아기랑 같이 여행을 많이 하거든. 내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기들이랑 비행기 타면은 아기들이 찡찡거리잖아. 그렇잖아. 너네도 한 열 몇 시간 비행기 타면 좀이 쑤시잖아. 다리가 막 아프고. 아기들은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뭐 운단 말이야. 그리고 걔네가 봐봐. 우리는 귀가 멍멍하면 이거에서 고막 풀면 되잖아. 귀 풀면 되지. 근데 애기는 그거 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막 여기도 막 이상하고 여기도 막 아프고 귀도 막 찢어질 것 같은데 심지어 막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는 건 당연하잖아.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울면 들고 달래주고 그 우는 아이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이게 만약에 대한항공이었잖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 있었잖아. 애기가 울면 저 뒤에서 어떤 분이 에휴 저렇게 애들 데리고 왜 여행을 해 이런 얘기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들 데리고 뭐 한다, 애들 데리고 괜히 해서 피해준다라는 이상한 멘트들을 굳이 입 밖에 내고 그걸 듣는 사람도 끄덕거려. 그건 뭐만 죄인인데? 부모만 죄인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어쨌든 내가 되게 많이 본 거는 그래서 애기들이 되게 많았어. 그런데 애기들이 짊어지는 거는 엄마가 아니야, 아빠야. 그 엄마는 뭐 하나요? 엄마는 짐을 들거나 짐마저도 대부분 아빠가 들었고 엄마 오히려 자유로워 여행에서. 아빠들이 애들이랑 붙잡고 막 이러고 다니라는 게 바쁘고 엄마들은 진짜 후적후적 가려. 심지어 자전거 탈 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남자가 힘이 더 좋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아빠가 앞에 애기를 자전거에 앉혀. 엄마는 혼자 다녀. 그 엄마가 혼자 먼저 앞에 1인 자전거 타고 가면 아빠가 엄마를 따라가는 거야. 그 엄마의 내비 역할이야. 이해돼? 이게 당연히
아기가 있으면 더 무겁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운동신경이 더 좋은 아빠가 운전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성역할은 정해진 게 아니야. 적어도 부모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가 배운 부모는 어떻지? 아빠는 좀 근엄해야 되고 생활을 책임지고 자식하고는 약간 좀 엄격한 사람이어야 되고 엄마는 그거보다 좀 더 친근하고 뭐 이런 역할 아니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 무슨 얘기냐면 나름대로 동양 사회는 어마어마한 페르소나를 강요받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나 오히려 수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5분까지 들어와야 되거든. 몇 분까지야? 5분까지. 한 10분 정도 있는데 그때 들어. 어쨌든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 가면을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고 이 가면이 많을수록 좋아요. 다만 이 가면이 본인의 본질과 전혀 유리되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애초에.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무튼 동양 사회에서는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고. 자 어쨌든 봐봐. 얘는 그걸 정확히 지적하는 거야. 내가 누굴 만날 때는 내 표현은 내가 하고 싶대로 하는 게 아니야. 본질적으로 연극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연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표면 연기가 있고 하나는 심층 연기가 있다는 거야. 얘 입장에서 표면 연기는 뭐냐면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의례적인, 내가 이걸 그냥 세모 칠게요. 그냥 표면 연기는 뭐냐면 의례적인 표현이야. 내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미사여구를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래서 그런 형식에 집중해서 연기하는 거고 이거 말고 심층 연기는 동그라미. 자,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갖다가 그대로 불러내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립스키는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죠. 왜 재밌냐면은 내가 이름이 없어져. 가상 공간이란 존재는 익명성의 공간이야. 이름이 없어져. 이름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나를 드러낼 수 있고.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익명성이 생기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저 표면 연기가 엄청 늘어나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 막 누군가를 막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게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심층 연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의 내면에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컴플렉스가 존재하는 거고 그게 익명성이라는 걸 거쳐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내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볼게. 가상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기정체성이라는 개념이 가상공간에 근데 자기정체성이 하나가 아니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정체성은 다양해야 돼요. 하나가 아니다 얘들아. 너네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하면 너네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됐지? 당연하게 여러 개로 너네가 규정될 수 있어야 돼. 심지어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이 쌓여가면서 정체성이 더 늘거나 더 줄기도 해요. 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다양하게 나타날 건데 가상 공간에서 그럼 이제 뭐라고 하겠어? 정체성은 하나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됐지? 당연히 틀린 거다 얘들아. 계속 볼게. 가상 공간에서 익명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얘 말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은 익명성을 통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기 정체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아예 표현하지 않던 것들도 저 가상 공간에서는 표현이 된다는 거야. 즉 심층 연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울러 현실에서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를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어떤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대.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그냥 세모 칠게. 자, 게임 아이디라든가 닉네임이라든가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풍경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진 않대요. 즉, 얘 말은 뭐냐면 익명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쌤 그냥 이거 동그라미 칠게. 내가 원래 이 비문학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모는 그냥 전체 소재인 것 같고 동그라미 세모를 칠 때는 좀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요. 전체 소재.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는 이 두 개를 굳이 구분해야 되면 동그라미 소매를 한 번에 쓰는데요. 문단이 달라졌을 때 동그라미는 대부분 이 전체 소재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거나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는 내가 동그라미를 치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동그라미 네모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 지문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내가 하거든. 그래서 세모는 대부분은 그냥 however나 그러나 나 같은 거에 좀 더 쓰기도 해. 어쨌든 자, 그래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익명성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기 정체성은 왜 일어나냐면 익명성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날 수 있는 거야. 원래 자기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 등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대. 이 논란이 왜 일어났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 논란이 일어나냐면 이런 건지, 내가 너하고 예를 들어서 시우하고 싸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시우 아이디가, 예를 드는 거야. 시우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폭군이면 시우는 그냥 시민이야. 이게 아이디야. 폭군이 시민한테 막 욕을 했어요. 뭐 엄마 욕도 하고 부모 욕도 막 했어. 됐어? 그럼 이제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처벌받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야, 내 아이디가 뭐야? 폭군이지. 맞지? 얘 아이디는 뭐야? 시민이지. 폭군이 시민한테 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폭군이 그래왔잖아. 뭔 얘기냐면 이 아이디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연기인 거 아니냐는 거야. 연기니까 내가 배역에 충실한 거 아니야? 폭군이라는 배역에?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만약에 폭군과 시민이라는 아이디가 아니고 다른 거였어. 예를 들어서 이건 A고 그냥 내 아이디가 B라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을 내가 규정하기로는 저런 막 욕하는 욕쟁이로 설정을 했다면 B라는 사람한테 욕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체가 연극 아니야? 얘 이론에 따르면. 이해돼? 그래서 익명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내가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누군지 모르고 막 욕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그거에 기분 나쁠 수 있지. 긁힐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의도를 가진 건 아니잖아. 제가 쟤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내가. 됐지?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연인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가상 공간에서 서로를 대해서 욕하는 거야. 그러니 결국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사회적 평판의 명예인 건데, 명예가 훼손되는 건데, 익명 속의 공간에서는 명예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게 과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그럼 이제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동그라미만 칠게요. 자, 얘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이고 고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을 걸쳐 존재하는, 봐봐, 얘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 다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야. 다양한 거기 때문에 립킨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 아이디도 결국은 너인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명예를 대변하는 거라서 가상 공간에서 익명성이라고 하더라도 저게 너의 명예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네 정체성이야. 즉 방금 내가 얘기했던 저 폭군이라는 아이디는 나의 일부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건 너지. 그러니까 네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리프킨의 입장이겠지? 그래서 동그라미를 친 거야. 연결시키려고. 자, 인터넷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돼. 자, 결국은 이 인터넷 세상의 것도 자기 정체성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반대 입장에 따르면 생성, 변경, 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디는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과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한 거니까 이걸 동일시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 세모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 정체성을 일원화로 보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입장은 뭐야? 자기 정체성이 다양한 거야. 그러니 인터넷 세상에 있는 아이디도 너야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세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은 하나밖에 없어. 현실 세계에 있는 너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 세상에 있는 건 너가 아닌 거야. 됐지? 그러니까 그걸 본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야. 리프킨의 입장은 분명히 기업과 관련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국에서는 실명을 거론한 경우에,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했을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회적 인지예요. 인지도가 아니라 인지야.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특정할 수 있으면 돼요. 특정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것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된 지문들이 최근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서 내가 이 단어들을 굳이 끄집어내요. 누군가를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럴 가능성만 존재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을 헌법소원에서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가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잖아. 중요한 게 뭐야?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만약에 특정이 된다면 조질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자, 반면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소수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 라는 소수 의견에 대한 얘기가 있었네.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겠지?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은 이래, 헌법소원에서는 이래, 헌법재판관에서 이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그런데 그거 말고 소수 의견도 이래. 즉 이 세 가지의 논리를 분류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됐죠? 요렇게 문제 키워드를 알아놓으면 봐봐. 이 지문은 되게 난립해. 무슨 얘기냐면 리프킨의 이 자기 표현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가상공간에 대한 얘기인데 그 가상공간에서 익명성이 본인의 정체성으로 대변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논리를 설명하고 그 논리에 따라 가지고 판례를 설명했어. 근데 판례를 내리는 주체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소수 의견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되게 개판이에요. 내가 이거 한 번만 정리하고 좀 마무리할게. 봐봐. 이 글 전체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 문단은 뭔 얘기냐면 리프킨의 자기 표현 내지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가상 공간에서의 논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뭘 던진 거야? 화두를 던진 거야. 리프킨의 이론은 가상 공간의 정체성 문제로 결부될 수 있다. 근데 그 리프킨의 이론 자체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 이론이라는 거지. 자기가 정체성을 가지는 게 되게 여러 가지야 이 말이야. 그래서 연극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연극에는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가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어떤 연기를 하든지 간에 정체성이 여러 가지라는 거야. 연기니까. 본질이 이거니까. 너네 진정성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단부터 여기 문단부터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아이디가 자기 정체성으로 대변 혹은 대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상반된 이론이 나와요. 찬반 이론이 나옵니다. 됐죠? 물론 그거는 어디 나올 거냐면은 두 번째 여기서 나오겠지. 여기까지의 내용이야.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아이디가 자기 정체성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 얘가 물어보고 싶은 건 명예훼손이라는 명예가 성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론적 고찰이야 얘들아. 이론적 고찰을 했으니까 이거 이제 실무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같은 이론에 대한 판례야. 근데 이 판례를 누가 얘기했냐면 첫 번째 대법원이 얘기했고, 두 번째 헌재가 얘기한 거고, 세 번째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르게 소수 의견도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다양하고 균형된 의견을 제시했다 하면 무조건 맞아. 근데 수능은 이것만 나오거나 아니면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헌재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소수 의견은 어떤 의견인데, 이렇게 구분해서는 물어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리프킨이 어떤 이론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알겠지? 리프킨이 그러면 대법원 쪽에 좀 가까울까, 헌재 쪽에 가까울까, 소수 의견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왜? 리프킨의 이론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뭘 다루고 싶은 거야? 이 명예 가상 공간에서의 아이디가 나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리프킨을 가져온 것 뿐이니까 이게 중심 화두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문제가 3가지 이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뭘 전달하고 싶냐면 영어랑 똑같은 거야. 영어는 한 문단 안에서 정리를 해봤잖아. 근데 국어는 여러 문단이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묶어서. 얘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중간 거야. 맞지? 이건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으니까 이거 한 문제는 물어볼 수 있잖아. 연기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돼? 여기가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치일치 낼 수 있고, 두 번째, 그래서 대표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찬반 이론의 이 양극단의 얘기를 물어본 다음에 세 번째, 이 대법원과 관련돼서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대법원과 헌재와 소수 의견이 뭔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 한 문제. 두 번째는 뭐야? 대법원과 헌재는 결국 비슷한 얘기들 할 거야.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소수 의견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걸 물어보겠지.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최소한 4문제 이상 구성돼야 돼요. 내용만 물어보더라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겠지. 여기까지